자, 인사는 나누게. 안녕하세요. 자, 2시간 합격반이라고 해서, 이 강의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직장인들, 시간이 없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좀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제본은, 말 그대로, 이론만 지금 정리가 된 거고, 나중에 이제 본 교재가 나오면 뒤에가 기출문제, 예상 문제 해가지고 한 권으로 묶어져요. 원래는 우리가 그 기본 책을 보면 기본서는 700페이지만 이론서예요. 그리고 문제집이 따로 돼 있어요. 400페이지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도 거의 한 350페이지 별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재가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한 400페이지로 줄인 게 이 2시간당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최단기에 합격을 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업 시간도 보통 약간 짧아요. 기간 자체 내용을 보면요. 그걸 위주로 하는데 저는 메가랜드에서 제 이름은 여기 정동섭이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보통 정규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시간 반에도, 요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반드시 민법을 공부할 때, 앞으로 다른 과목들은 다른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저는 민법만 담당을 하니까 민법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민법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2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버려라고 하는 거. 요걸 제가 아까 내용을 항상 강조를 해요.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되거든요. 민법은 한 4시 우리가 법과대를 가면 4년 동안 배우는 게 이 민법이에요. 1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는 게. 지금은 이제 법과대가 없어져 가지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용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민법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더 든다면 이걸 좀 단권화해야 돼요. 이걸 최소화시켜라. 이게 두 번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요. 버려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같은 책을 계속 반복을 하면 합격점에 근접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3가지를 반드시 갖춰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11월, 12월 강의가 들어가잖아요. 모든 학원은 11월, 12월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입문과정이라든지 개념 정립이라든지 거기 출발을 하는데 가장 모든 마이크를 잡고 있는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중개사 시험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말들이 전부 다 그래요. 유튜브 봐보실래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개사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게 첫 멘트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24문제만 맞히면 60점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이지 주관식 문제는 아닙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해 실제는 시험 보는 사람의 출연자 수가 아마 역대 가장 최대했다고 뉴스 나왔죠. 한 40만 정도 이렇게 본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12월 이제 나중에 가면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합격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마 1, 2차 동시 합격자는 한 15,000명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1차 준비하지 않고 2차만 준비했던 분들, 그분들도 합격봐야 별로 되질 않습니다. 최대 맥시멈이 3만이 안 될 거예요. 40만 중에서. 그러면 합격률로 본다면 10%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올 때는. 그렇지 않나요? 응시생의 이제 비율로 따지면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법은, 아니, 우리가 중개사 시험은 중개사요. 이 시험이 보통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큰 건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24문제, 60점이죠. 60점, 요 문제. 요 정도만 맞히면 합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한 잘 착실히 나오면 충분히 맞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이 1차 과목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학개론은 80점을 맞아요. 잘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법은 16개, 40점, 과락을 면하는 점수 16개만 맞춰도 합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과연 쉬울까요? 제가 저는 자격증이 없어서 올해 내가 민법은 내가 풀어서 항상 풉니다. 답안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학개론은 내가 빼가지고 풀어봤거든요. 저는 문외한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별도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떤 편장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빼가지고 그냥 쭉 풀어봤거든요. 거의 1시간을 넘게 푼 것 같아요. 꼼꼼히 읽었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대비해서 풀었어요. 근데 거의 70%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풀었는데 40문제 중에서 10문제 맞췄어요. 딱 10문제. 4분의 1이죠.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는 10개를 넘어가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찍는 게 한계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절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중개사가 쉬운 거예요. 단순 비례로 절대평가 객관식 쉬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중개사 시험은 어려워요. 시험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11월 달하고 12월은 출석만 잘하세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출석을 잘하고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습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와서 적응만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메이저리그의 무슨 야구 선수입니까? 운동 경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은 당장에 1년 뒤거든요. 11월 28일 날 시험일 확률이 많아요. 29일 날. 올해가 10월 30일 날 시험 봤으니까 하루 정도가 땡겨지거든요. 그럼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일 거예요, 아마. 그날 시험을 볼 확률이 29일 날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고요. 그럼 금방 가요. 정말 금방 가더라고. 11월, 12월 달 왔다 갔다 적응하다가 금방 1월 달 가잖아요. 그럼 공부할 것 같아요? 추워 죽겠는데. 이게. 그러다가 3월 달 봄 따뜻해지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꽃구경 가야죠. 또. 위드 코로나인데. 그렇죠? 갔다 오면 벌써 5월 달이에요. 모의고사 보면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부터 똥줄 타요. 거의 대부분들이. 바빠진다고. 그러다가 7월 달, 8월 달 가면 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다고요. 왜? 안 했으니까. 저는 그래요. 11월, 12월 적응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세요. 이거. 이날 공부해야 되지 그냥 왔다 갔다 출석하면 금방 가버려요. 이게. 뭔 습관이 뭐가 필요 있어요. 어차피 왜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중고등학교도 공부 안 했습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걸 무진장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산문을. 중개사를 무슨 알로 보는 것 같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나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어려워요, 중개사 시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차근차근 가야 되죠.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은 개념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체계 있죠. 그건 구조를 갖춰야 돼요. 자, 이제는 와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민법은 크게 농담이 끝났어요. 자, 민법 수업 들어가는 거 이제. 자, 민법은 가장 큰 건 민법 총칙이 먼저 있어요. 민법 총칙이 첫 번째인데 이게 공통분모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이라는 건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근데 성향은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라는 이 민법 총칙이 요 물권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약법이란 말이에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듣고만 계세요. 근데 이 채권법 안에
우리는 계약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요걸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의 일반이에요. 민자가 백성민자라는 거 알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사법이라 그래요. 공법과 다르죠. 공법은 수직적 관계예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땅을 함부로 개간하지 마. 땅을 함부로 건축하지 마. 근데 민법은 수평 관계예요. 개인 대 개인끼리죠. 국가 대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법인데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냐? 없어. 왜? 시험 안 나와. 시험 안 나오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상식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민법 총칙, 물권, 계약이라는 거 여기 민법 총칙하고요. 물권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우린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일반법이고 이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 특별한 장소, 업무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여러분들 장사하나요?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상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상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민법을 적용받지만 상법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예를 들면 장사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서. 그럼 민법도 적용을 받지만 상법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건 있습니다만 이게 보통 일반법이고 이게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은 우리가 5개 종류를 다시 볼 건데요. 지금 기억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당연히 알게 되는데 민법은 우리가 총 40문제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문제가 나와요. 민총이 10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총 14문제가 나옵니다. 계약법은 총 몇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10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15% 내에서 내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6문제가 배정이 돼서 총 4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 강약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 계약법하고요. 그 다음에 요 민법 총칙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될 거예요. 나중에 가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번 민법 총칙에 있죠. 32회 때 기출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가 이렇게.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저는 다 기억을 해요. 이 문제를 지금까지 내가 10월 30일 날 시험 보고 기출문제를 한 6번은 본 것 같아요. 6번을 봤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알죠, 바로. 하나가 뭐냐면 단독행위라는 것을 하나 물었어요. 이 단독행위가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23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고 그 뒤로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효력규정을 물었었고요. 효력규정, 민법 총칙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이중매매를 냈어요. 이중매매. 사례형으로. 네 번째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의사표시 종합을 하나 냈습니다. 의사표시가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올해 32회 때. 다섯 번째는 대리제도인데 대리에서 복대리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표현대리가 하나 나왔어요. 표현대리라는 거. 일곱 번째는 무권대리가 나왔습니다. 사례형으로. 그래서 얘하고 얘는 사례형이었어요. 케이스라고 해서 가불병 하는 거. 두 문제가 사례형이었고요. 여덟 번째가 무효에 관한 내용. 좀 쉽게 나왔고 아홉 번째는 취소. 마지막 열 번째가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요걸 시험을 냈는데 10문제가 나왔다고요. 자, 그럼 민법 총칙의 기본적인 목차를 가져와 볼게요. 민법 총칙은 우리가 이제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권리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표시라는 게 하나가 들어와 있고 안 적어도 됩니다. 네 번째는 대리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란 파트 여섯 번째는 조건하고 기한까지가 원래 민법 총칙의 목차예요. 큰 목차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지금 40문제를 테마로 나눴어요. 이 테마로 40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순서거든요. 민법 총칙에. 자, 5번, 6번, 7번이 전부 다 대리 파트예요. 대리가 작년에 32회 때 세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한 파트에서만. 그 다음에 여기 무효치수가 두 문제가 배정이 된 거죠. 5번에서 두 문제가. 그럼 10문제 중에서 두 파트가 5문제가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게 여기서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어디서요? 잘 나온 것부터 하면 돼요. 우리 민법은요, 얘와 얘와 얘를 섞는 게 아니에요. 섞는 문제가 아니라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시험에 나와요. 그럼 굳이 공부를 연결해서 굳이 안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얘만 냅다 봐요, 대리제도만. 그럼 세 문제는 맞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하죠. 많이 물고기가 잡히는데 거기다 포인트를 갖다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요걸 우리 책들은 테마 40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1테마를 한번 봐볼래요? 교과서. 1번을 한번 내가 봐볼게요.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가 요게 아니고 교과서가 요건가? 자, 교재로 보면 테마 1로 돼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권리 변동하고 그다음에 법률행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률행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권리 변동이잖아요. 여기는요. 그다음에 여기는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여기 잠깐 봐볼게요. 이렇게 오시면 원래는 권리 변동이 1장이잖아요. 원래 기본서가 큰 걸로 보면 요건 법률행위가 두 번째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묶어서 테마 1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시험에 배정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근데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설명을 하고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쓰는 요 권리 변동 그러는데요. 그럼 권리 변동이 어떤 의미냐? 권리 변동은. 자, 여기는 변동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권리 변동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권리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가 발생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총칙해서 권리 변동 그래요. 자,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대지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이걸 부동산 학개론에 가면 나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대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원래 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잖아요. 내 거라는 게 없었는데 건물이 신축되면서 내 거라는 권리가 하나 발생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권리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을에게 매매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 건물에 관한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을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권리가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권리가 변경이 생긴 거죠. 그럼 건물이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렇게 있었다고. 권리 변경이 됐으니까. 갑에서 을로. 근데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 건물 자체가 멸실이 돼버렸어요. 아니면 훼손이 됐거나.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가 이건 소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멸됐다. 그럼 권리가 발생이 되고 권리가 변경이 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사람으로 친다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일괄해서 뭐라고 하냐?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권리가 뭐냐 이거죠. 권리라는 의미가. 권리가 뭐냐. 요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가 크게 보면 큰 테마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물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 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물권, 채권. 그래서 여기 아까 물권법, 채권법 그러는 거죠. 그럼 물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들으면 낯설어요. 물권이 뭡니까? 그러면 물건에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럼 이 물건은 보통 뭘 말하냐면 부동산,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동산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이 부동산, 동산은 우리 민법 9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법에는 또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동산은 뭐죠? 움직일 동자예요. 한자로 보면 이렇게 움직인다. 우리 운동장 하거나 운동할 때 요거 움직일 동자를 쓰거든요. 움직이는 건 동산이고요. 여기다 아니 불자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부동산. 그럼 보통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나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거든요. 뭐 동산은 엄청 많죠. 책상, 의자, 무슨 볼펜, 노트, 책 전부 다 동산이죠. 이것들은. 근데 동산, 부동산은 우리가 강의 안 해요. 어디서 할까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을 해요. 또 시험도 내요. 거기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건.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에 가면 이걸 배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들이 중개업이기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집을, 물건이죠. 부동산. 그러면 이 집을 사람이 요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수익을 해요. 임대차 해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 이걸? 처분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걸 물권이라 그래요. 이걸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물권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권법.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그래요. 이건 물건의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권리. 이번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요. 엊그저께. 전혀 세상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가 보죠? 그죠? 그냥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살림하고 그런 건가요? 자,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그럼 피해자가 사람이 누구에게? 가해자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주세요라고 청구하거든요.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사람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뭔가 행위 있죠, 행위. 행위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말로 급부라 그래, 급부를,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게. 자, 물권이에요. 자, 이게 홀더, 이게 분필 내 거거든요.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죠. 내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죠. 그거 누구 겁니까? 그럼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거든요. 이게 물권이거든요. 사람 물권.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해요. 근데 채권은 안 그래요. 아까 그 차를 부딪힌 사람이 있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옆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물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채권은 상대권이라 그래요. 상대권이다. 그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물권은요,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게 좀 달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채권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있겠죠.
아니,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돈 주세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뭔가 원인이 있겠지.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이에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있는 경우고, 하나는 법의 규정에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린 중개업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계약에 의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 볼게요. 여기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이잖아요. 앞으로 채권이란 말 안 써요. 이렇게 지워보고 요걸 계약법에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특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제. 그럼 권리가 발생이 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권리 변동 그런단 말이야. 그럼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이, 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럼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럼 법률행위를 앞으로도 좀 많이 쓸 건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래요. 그냥 들어도 토 나오죠. 뭔 내용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플러스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법률행위라 그래요.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요런 것들, 요런 계약들, 이런 계약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법률행위예요. 오늘 학원 오겠다고 문방구에 들려서 볼펜을 하나 사지 않아요? 나 볼펜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샀단 말이야. 그게 법률행위거든. 오늘 학원 오려고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지 않아요? 그게 법률행위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여러분들 결혼이 있잖아요. 그것도 법률행위예요.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그럼 법률 규정은 뭐냐?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 법의 규정이에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법률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는 당사자 의도라고 되어 있잖아. 이게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의도와 관계가 없거든.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같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어요. 근데 누가요?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이나 토지, 건물들이 나에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권리가 변동되잖아요.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상속법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 수용 또는 경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이라 그래요. 그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법률행위를 약정이라고 할까요? 약정? 약정이란 말을 쓰는 게 법률행위예요. 약정했다, 약속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뭐냐? 이건 법률행위고, 법률 규정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 법정이란 단어를 써요.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약정, 지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하나가 법정, 지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상권이란 말은 우리가 아직 듣지는 않았습니다. 지상권은 뭐예요? 땅 위를 뭔가 사용하는 권리인데, 여기 앞에 약정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상권이에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다 그러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립된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약정은 앞으로 삭제를 하고 그냥 지상권 이렇게 부르면 앞에가 약속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뭐예요? 법률행위,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법률 행위보다 법률 규정이 많을까요? 행위가 많을까요? 아마 행위가 훨씬 많겠죠. 이 법률 행위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오면 교과서 한번 와볼래요? 자, 여기 지금 테마 1번 와보시면 돼요. 교과서. 여기 교과서요. 여기. 거기 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페이지 수로는 어디예요? 여기는, 여기 14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오셨나요? 14페이지 테마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별 표시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 뭐야? 한 3번 정도 될까요? 그냥 그 정도. 자, 권리 변동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권리 변동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권리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생이 되거나 동그라미, 변경되거나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권리 변동이에요. 그럼 이게 사람으로 친다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생로병사예요. 살아가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번에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발생이 먼저 나와 있죠. 발생이.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면 두 번째가 권리, 변경 두 번째가 나와 있죠. 변경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로 보면 권리에 뭡니까? 소멸하고 나와 있죠. 소멸. 여기에 소멸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요 모습들이 있는데 요 모습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요걸 정리해 놓은 게 요렇게 보면 요 박스거든요. 지금 요 내용 자체가 정리한 게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건. 그럼 권리 변동이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넘어와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권리가 변동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죠. 위에다가. 권리 변동이다. 그럼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소멸되기도 한다. 그럼 얘들의 원인이 뭐냐가 문제예요. 원인. 그 원인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가 뭐죠?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죠. 그럼 법률 행위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플러스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 그러고 법률 규정은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규정이에요, 규정.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이걸 법률 규정 그럽니다. 나중에 이게 물권법에 가잖아요. 물권법에 가면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나중에 물권에 가면.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뒤에 연결되면. 그럼 요건 법의 규정이니까 큰 다툼이 없는데 법률행위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들어오는 거죠. 지금. 법률행위는 여기 보면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법률 요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대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의도한 대로 의사표시, 그냥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 그럼 법률행위다. 그래버리면 돼요. 꼭 여기를 갖다가 요 내용대로 그대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법률행위를 좀 정리해 보게요.
여기는 대략 알겠죠, 이제. 여기 한 테마가 이런 식으로 권리 변동. 자, 그러면 이렇게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을 시키는 원인이 지금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 여기 법률 행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률 행위하고 들어온다고. 자, 법률 행위는 이게 뭐냐가 이제 먼저 구별을 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요. 대금 1억이 있습니다. 둘이 매매한다고 할까요? 근데 매매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애한테 집을 사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고급지게 청약이라 그래요. 이 약속을 청한다는 거거든요. 약속을. 야,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걸 뭐라고 하죠? 청혼이라고 하잖아요. 혼인을 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청약이에요. 내 집 살래? 1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사겠다, 가타부타를 하겠죠. 근데 얘가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결합돼서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효력은 뭐가 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이 물건을 파는 사람, 이 물건 파는 사람을 매도인 그래요. 넘길 도자를 써가지고 매도인 그러고, 그럼 이 돈을 주고 사오는 사람이 있죠. 받을 숫자. 이걸 매수인 이렇게 불러요. 매수인 그럽니다. 받을 숫자.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편의점 사장님을 뭐라고 불러요? 매도인 그래요. 물건을 넘기는 사람이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나는 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매수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면, 자,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의 권리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권리?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무슨 권리가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무슨 권리가 있어요?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대금 청구권이 있어요. 반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이게 뭐예요? 채무라고 하는 거죠. 의무. 의무가 뭐예요? 대금. 받았으니까 집을 줘야죠, 물건을.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효과예요, 매매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이니까. 반대로 을이란 사람은 어떤 권리 의무가 있을까요? 권리는 뭐가 있나요? 여기는요. 집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고요. 자, 의무는 뭐가 있나요? 의무는요. 대금이에요, 대금.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의무가 이 사람의 권리가 되고, 이 사람의 의무는 이 사람의 권리가 되죠.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당사자, 의사, 청약이란 알갱이, 승낙이란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매매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안 쓸 건데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법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법률 요건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 효과라고 하거든요.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이 여기에 뭐라는 거야? 법률 행위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매매 계약, 증여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럼 전부 다 뭐가 돼요?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파트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히는 법률 요건이라는 말 써져 있죠, 여기. 법률 요건. 이렇게 해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인.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가 뭐가 있어요? 아까 매매. 그죠? 아니면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잠깐만 좀 쉬어요. 잠깐만. 알겠죠?